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및 구조론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이 지역성 또는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자, 우리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 토지의 특성 중 뭐죠? 부동성이죠. 자, 부동성에 있어서 우리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적 또는 지역 시장을 형성을 합니다. 자, 1번 지문은 이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형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로 인해서 정보에 따라 가격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격의 왜곡 형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번도 맞는 질문이고, 3번, 할당 효율적 시장. 밑줄 읽을까요? 자, 오늘 우리 배웠을 때 우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가 없다? 초과 이윤이 없죠.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번 틀렸죠. 뭐가 나오죠?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니까 틀렸습니다.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에 있어서의 진출입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별성, 자,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장이 우리는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뭐가 발생하죠? 비조직화로 인해서 우리는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거래 비용이 일반 상품에 비해서 많이 들고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해요. 거래 비용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선 많이 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가격이 비싸죠. 또 가격이 비싸요. 고가의 상품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합니다.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또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5번, 개별성의 특성은 또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하죠. 자, 그래서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의 표준화가 어렵겠죠.
또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하지 않죠. 비표준화로 인해서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비조직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 즉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뭐라고 하죠? 강성 효율적 시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는 과거의 정보죠. 자, 과거의 정보가 이미 어떻게 돼?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고,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또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들어가면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이 공표된 정보들, 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자, 공표된 정보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1번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 1번 정답. 2번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를 가져온다?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아까 1번 문제 2번을 또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지문들이 비슷하게 출제를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자,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 우선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이게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게 바로 뭐죠? 지금 균형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뭐가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는데, 자, 비탄력적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탄력적은 가격이 적게 하락을 해요. 자, 요거 아까 우리 앞에 배우셨는데 거기 봤더니 수익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밑줄. 여러분 작을수록 하면요 비탄력적이야. 여러분 비탄력적 하면 너무 쉬우니까 작을수록 클수록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작을수록 하면은 비탄력적, 클수록 하면 탄력적입니다.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작을수록은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의 하락폭은 크죠. 요것보다 이게 크잖아요. 가격의 하락폭은 크다. 그래서 커진다. 그래서 맨 끝에 커진다. 맞는 지문.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 비용, 뭐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른 여러 비용,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그럼 비가역적 특성이라는 건 뭘까요? 비가역적 특성은요,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데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 건물을 철거해서 가야 되니까. 네? 비가역적 특성은 다른 용도로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재화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요. 맞는 질문. 5번 부동산은 우리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죠. 부동산은
여러분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여러 제도적 특성에서 법적 제한이 많다는 거죠. 법적 제한이 많으니까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또 가격에 뭐를 발생한다? 왜곡을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적 제한이 많다. 자, 부동산 시장은 또 우리 공법적 제한, 사법적 제한과 같은 이 법적 제한이 많다 보니까 뭐가 수요와 공급, 여러분 법적 제한이 많을수록 공급이 어려워지죠.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저하되면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에 또 왜곡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또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시간의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구분될 수 있죠. 1번 맞는 질문.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까지는 잘 맞았어요. 우선. 그리고 뒤에 이를 통해서 초과이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시장에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이를 획득할 수 없다.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 어떤 가정? 완전한 정보. 정보가 모두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의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과거에 이미 발표된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4번 틀렸지.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정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이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이걸 묻는 거죠. 4번 정답. 야,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여러분도 이제 시험 끝나서 보니까 쉽죠. 본 시험 가면 이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또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죠. 과거, 현재 이 두 가지 다 반영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한다. 요거 얘기죠. 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요걸 가지고 우리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뭐를 기본적 분석을 하잖아요. 자, 기본적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또 우리는 초과 이윤을 또 획득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5번 질문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오늘 배우셨던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여기는 시험 지문에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자,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에 밑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몇 프로죠? 40%로 알려져 있다.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되는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는 6억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는 경우는 6억 6천만 원이다. 요구 수익률은 10%.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은 불확실성. 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 8억 8천만 원.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에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는 6억 6천만 원이 나오죠. 자, 이때 신도시가 신역사가 들어설 확률은 40%. 그럼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 자, 그럼 0.4를 곱해주고 0.6 곱해줘서 더해주면 얼마 나왔죠? 그게 7억 4천 8백만 원이 우선 우리가 나옵니다. 7억 4,800만 원. 자, 그러면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미래의 가치예요. 자, 이 미래의 가치인데 이 미래의 가치를 우리 현재 가치로 우리가 할인을 해야겠죠. 자, 그럼 1년 후에 얼마죠? 1년 후에 7억 4,800만 원. 자, 1년 후에 7억 4,8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되 요구 수익률 10%, 0.1이고 1년 후니까 1년 후에 얼마냐? 현재 1년 후에 7억 4,800만 원이 얼마냐? 1승입니다. 1.1이죠. 1 플러스 0.2니까 1.1로 나눠주면은 얼마가 돼요? 이 값이 6억 8천만 원이 되겠죠. 자, 6억 8천만 원이죠. 그래서 현재의 가치는 6억 8천만 원인데 만약에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를 했어요. 그러면 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봤더니 또 8억 8천만 원. 자, 8억 8천만 원. 우리가 또 여기는 얼마? 6억?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 6억 6천만 원인데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으니까 얼마? 1. 여기는 0%. 0은 필요 없죠. 8억 8천만 원을 또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얼마냐? 1년 후에 8억 8천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이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은 10%고 또 1년 후에 8억 8천이 현재 얼마냐? 또 1승이 되겠죠. 그래서 1점 또 1로 나눠줬더니 우리는 8억 원이 됩니다. 8억 원. 자, 이 경우에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자, 이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면 돼요. 그래서 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를 빼면 되는데 지금 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는 얼마죠? 8억 원. 그리고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얼마? 6억 8천만 원을 빼주면은 얼마 나오죠? 1억 2천만 원이 우리는 정보의 현재 가치.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페이지에 5번 문제로 가는데, 자, 레일리에.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우리가
중력 모형이에요. 그래서 두 도시인데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는 몇 킬로? 5킬로. B 도시로부터는 10킬로 떨어져 있다. A 도시 인구는 얼마? 5만 명. 자, A 도시 인구는 5만 명. 자, B 도시의 인구는 10만 명.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A 도시로부터 5km 떨어졌고, 자, 여기서 몇 킬로? 10km 떨어졌다. 자, 이 상권의 이 경계인, 이 상권의 경계 C 도시가 주어져 있죠. 자, 근데 C 도시 인구는 3만 명. 자, C 도시 인구는 3만 명이죠. 자, 이때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인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고 또 뭘로? 분기점.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하게 돼요. 이때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또는 흡인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수식을 이용해서 쓰면은, 자, 우리는 C 도시 인구 3만 명이 A 도시로 몇 명이 물건을 사러 구매하러 갈 것인가?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이죠. 자, A 도시 인구는 5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5km 제곱에 반비례. B 도시 인구는 1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10km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하죠. 자, 계산 문제에서 이 수식이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수식을 여러분이 쓸 수 있느냐 얘기죠. 자, 계산을 할 때는 내항이고 5의 제곱은 25고 10만 명 곱해준 것은 분모로 가고, 외항이고 얼마죠? 10의 제곱은 100 곱하기 얼마? 5만 명은 분자로 가요. 자,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죠? 4.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 2. 얼마? 1분의 2지 뭐. 자, 그러면 A 대 B는 얼마? 2 대 1. 분수식을 뭘로 나타냈죠? 비례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이때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 대 B 도시 인구, 유인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C 도시의 인구는 얼마죠? 3만 명. 이 3만 명에 얼마 나오죠? 우리는 2 대 1이니까 전체 2 플러스 1, 3이죠. 3에서 A는 얼마? A는 2가 차지하고 B는 1을 차지하죠. 그러면 약분하니까 10,000명에 1을 곱해주니까 2만 명은 A 도시로 물건을 구매하러 갈 것이고, 나머지 1만 명은 어디로? B 도시로 물건을 구매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2만 명, 10,000명, 4번이 정답. 숫자만 바꾸거든요. 6번, 7번 다 똑같은데 뭐만 바꿔서 출제했다? 숫자만 바꿔서 출제했다. 그래서 레일리. 그래서 레일리가 보시면요, 시험이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를 17회, 우리가 4회, 25회, 27회 시험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를. 예?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원래 29회거든요. 24, 26이죠. 24회, 6회, 7회인데 25회와 28회는 허프를 출제했어. 계산 문제. 뭐 23회도 허프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중간 레일리 허프가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잘 보는데, 여러분 26, 7회는 뭘로? 내일 나오다가 작년 28회는 허프. 원래 29회. 이거 2번 나오면 또 허프도 2번 내겠지만.
그래서 올해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8번 문제로 갑니다. 계산 문제 다 패스해도 될까요? 계산 문제 다 패스요? 해도 돼요. 한글만 다 맞아도 80점인데 뭐. 한글만 공략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패스하면 안 돼요. 패스할 건 따로 있어요. 예, 어려운 거 아직 하지도 안 했어요. 그건 통째로 패스해야 되려나 봐요. 예,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다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C, 도시 인근 그림 보세요. A,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B입니다.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구하는데 단 거리 마찰계 수익값은 얼마? 2고 도시 인구의 60% 밑줄 60%가 할인점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일 때는 또 우리 허프의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에서는 항상 이 공간, 거리 마찰계수가 꼭 나오거든요. 이 값이 우리 뭐라고 주어졌다? 예? 2. 예? 이 값이 2라고 가정을 했을 거예요. 꼭 시험에 보면 2라고 나오거든요. 2라고 나오면은 뭐를 적용하냐면은 중력 모형을 적용해요. 중력 모형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매장 규모, 자,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 비례한다. 자, 지금 문제는 뭐를 구하는 거죠? 비할인점 구하는 거예요. 자, 비할인점에 여러분 아까도 있지만 비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시장 점유율을 구해야 된다. 시장 점유율. 자,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 얼마? 30만 명이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뭘로? 시장 점유율. 그럼 분모는 뭐죠? 전체가 와야 되는데 지금 점포가 몇 개? 2개. A 할인점의 유인력은 얼마? 매장 면적? 5천. 매장 면적 얼마다? 5천에 있어서 거리 10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할인점은 매장 면적 얼마? 2만. 거리 20 제곱의 반비례. 더해주면 이게 전체. 네? 전체 유인력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비할인점은 2만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자, 여러분 20의 제곱은 400이거든요. 400이에요. 그럼 2만을 400으로 나눠주면 얼마? 50. 자, 5천을 10의 제곱 100이에요. 100으로 나눠주니까 50. 50이니까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 곱하기로 가죠. 뭐다? 우리는 시장 점유율은 퍼센티지 개념이니까 뭐를 100을 곱해주죠. 그래서 몇 프로죠? 50%. 비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50%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해야 된다? 이용 객수를 구해야 된다. 우선 시장 점유율을 구하고 이용 객수를 구하는데 이용 객수는 얼마죠?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 30만 명 계산하면 한다고 30만 명의 몇 프로? 60%. 60%가 뭐를 이용한다? 할인점을 이용해. 그럼 60%인 18만 명이 할인점을 이용해. A, B 두 할인점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 18만 명의 몇 프로가? 50%가 비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몇만 명? 9만 명. 18만 명 중에 9만 명은 비할인점을 이용하고 나머지 9만 명은 A 할인점을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9만 명. 자, 38페이지에 9번 작년에 출제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허프 모형을 활용을 하여 X 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 또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인데 또 그 박스 안에 공간 마찰 계수가 또 얼마?
자, 여러분 또 공간 마찰 개수가 얼마다? 2. 예? 공간 마찰 개수가 2니까 또 뭐를 적용한다? 중력 모형을 또 적용하는데 X지역의 현재 주민 얼마? 4,000명. 1인당 월 할인점, 1인당 월 할인점 소비하는 금액은 35만 원 나왔어요. 1인당. 그리고 X지역의 주민은 모두 뭐다? 구매자이고 A, B, C 세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한데, 자, 면적은 뭐죠? 할인점 A는 X지역 거주지로부터의 거리는 5km. 면적은 얼마? 500. 즉 뭐를 구하는 거죠? 할인점 A를 구하는 거죠. 자, 할인점 A를 구하는 건데 A 할인점에 먼저 뭐를 구해야 돼? 여러분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뭘로? 시작 점유율. 지금 요걸 구하는 거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거 뭐죠? 전체. A 할인점은 매장 면적 얼마? 매장 면적은 500. 거리는 몇 킬로? 5km. B 할인점은 얼마? 300. 자, B 할인점은 300인데 거리는 뭐게? 10km. C 할인점은 매장 면적 얼마? 450. 거리는 얼마? 15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A 할인점이니까 500, 5의 제곱인데 요걸 다 더해줘야 뭐가 돼? 전체죠? 전체가 되지.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자, 25죠. 여기 여러분 5 하나 없어지면 100이 그럼 100으로 5로 나눠주니까 얼마? 에? 20. 그러면 300을 100으로 나눠주니까 3. 15의 제곱은 225거든요. 450을 225로 나눠주니까 2. 5에는 얼마? 20. 그러면은 25분의 20은 얼마냐 하면요. 5분의 4거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80%. 우선 요거 구하고자 하게 나왔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80%다. 80% 하나 나오고, 그럼 이번 A 할인점에 뭐를 구해야 돼? 이제 시장 점유율을 우선 구했고, 이용객 수는 얼마? 자, 이용객 수는 X 지역의 주민의 얼마? 4,000명에 몇 프로가 이용한다? A 할인점 80%, 0.8, 48, 32, 3,200명. 4,000명 중에 3,200명 80%가 A 할인점을 이용해요. 그럼 A 할인점에 또 요걸 구하고잖아. 월 추정 매출액이 얼마냐? 몇 명 이용한다? A 할인점 지금 3,200명 이용하는데 얼마? 우리는 31인당 얼마? 35만 원. 예? 1인당 35만 원을 할인점에서 지출하니까 얼마? 3,235 곱해주면 구하고자 하는 답. 그래서 요걸 물었잖아요. 요 두 개. 2번 정답이죠. 전자계산기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올해 출제에 또 허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허프를 좀 신경 써서 많이 공부했어요. 자, 10번 문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중심지, 각종 재화와 서비스에 있어서의 공급 기능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지역 또는 중심 장소를 중심지라고 하죠. 개념 맞습니다. 도달 범위 레인지가 나오는데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 예? 0이 돼. 이제 여기 중심지거든요.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이 거리잖아요. 이 거리를 우리는 재화의 지금 도달 거리
범위를 얘기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도달 범위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뭐가 될 때까지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공급 안 하고 0입니다. 1이 아니라 뭐? 0. 니은은 틀린지 뭐. 수요가 1이 아니라 0. 디귿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다. 여러분, 요 중심지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 몇 명이 돼야 된다 얘기인데 최소 요구 규모는 얘기죠. 이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요의 요구 규모 몇 명이냐 요걸 보는 거고 그 범위가 나오죠. 이 범위가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맨 마지막. 예? 판매자가 정상 이윤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인데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 거리. 그러니까 요까지가 정상 이윤이 제로예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오면요 매출인데 요것보다 더 손님 오면 이윤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최소 요구치보다 더 적게 손님 오면 망하는 거지. 손실을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바로 무슨 범위? 최소 요구치의 범위. 최소 요구치의 범위 또는 최소 요구 범위를 얘기하지. 요 범위. 그래서 니은만 틀렸어요. 그래서 4번 정답. 11번. 배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업은 입지는 하나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자 1번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여러분 합리적 경제인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 최소의 비용. 여러분 배버의 이론을 우리 뭐라고 하죠? 그러면 알프레드 베버의 이론을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용이 최소가 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 돼.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최소의 비용, 이 최소의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최적, 공장에 대한 최적 입지점이라고 한다. 맞는지 뭐. 기업의 입지윤으로 크게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두는데 배버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기고 또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쓰는데 제일 먼저 뭐를 본다? 아까 수송비부터 먼저 보거든요. 최소. 수송비가 뭐가 되는지죠? 자, 여러분이 노동 인건비와 직접 이익은 변화가 없을 때는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하는데 만약 여기서 또 노동 비용이 변하면 또 노동 비용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또 노동 비용도 또 뭐죠? 최소 노동비 또는 인건비가 또 드는 지점, 최소 노동비가 있는 지점과 또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요거 두 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직접 이익이 또 변한다. 예, 여러분 노동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익도 변하면 직접 이익이니까 요거는 뭐죠? 네, 최대. 직접 이익은 또 최대가 되는 지점과 또 비교를 해. 그 중 다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생산비가 뭐가 되는 지점?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다. 이게 바로 뭐죠? 최적 입지점이라고 하는데 이익은 뭐가 돼? 이익은 최소가 아니라 뭐죠? 최대. 그래서 4번 틀린지만 5번 기업이 우리가 입지를 바꿀 경우에 우리는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송비에 있어서의 부담액이 동일한 우리가 지점을 연결한 곡선. 이 배버의 입지 삼각형에서 이게 최소 수송비 지점인데 기업이 이 지점으로 입지를 이렇게 바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입지를 바꿀 경우에는
수송비가 더 요까지는 얼마 10원이라 하면 10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 넘어가는 부분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또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이런 곡선을 뭐라고 한다? 등 비용선. 비용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얘기입니다. 5번은 등 비용선의 개념. 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입지 개수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